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순천에서 온 천하람입니다. 네,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까십니까? 그냥 오늘 좀 멋지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목소리 깔면 멋집니까? 또 오늘 주제가 네. 또 워낙 또 이렇게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예, 목소리 깔면 멋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입각해서 보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은 네. 취하실까 모르겠다.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박준 변호사는? 아니요, 그냥 뭐 네? 예, 목소리 까는 게 멋있다는 게 공감이 됐어요. 예. 목소리 멋진 걸로는 뭐 대한민국 네. 1등이시죠 우리. 제가요? 뭐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소리 까는데 불만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 조국 해고로 혹시 보셨습니까, 두 분은? 아주 이제 어젠가 나왔고요. 초도 물량이 거의 뭐 다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는 뭐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됐습니다. 네, 저도 어제 그 인터넷 들어가 살라고 보니까 뭐 저도 예약 보려고 발송 이렇게 했는데, 돼가지고 예. 뭐 한 며칠 걸리더라고요. 예. 이야, 뭐 이러면. 인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회고록 출간에 대한 그러니까 두 분의 평가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또 오늘 민주당에서 뭐 이 조국 이 사건 관련해서 사과하겠다 발언도 있는데 뭐 이게 같은 맥락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딘가에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기록, 회고록, 뭐 자서전에 회고록이니까 그 또 어차피 또 법률가이기도 하고요. 또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대중에 대한 판단을 좀 받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시간적 부분에 대해서는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 재판 중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 따지면 뭐 대법원 때 갈 때까지 못 한다면 몇 년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시간적 부분은 뭐 본인의 얘기처럼 언제가 뭐 시간이 좋다 안 좋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어떤 뜻이 아니었나 싶고 하여튼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뭐 충분히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간단히 말하면 듭니다. 개인의 자유 영역이다. 그렇죠. 예. 천하람 저는 그렇게 변호사는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법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 맞죠. 표현의 자유고 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역인 거고요. 또 인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마 뭐 저도 만약에 뭐 가족들이 그렇게 압수수색 계속 당하고 뭐 짜장면 먹었는지 짬뽕 먹었는지 뭐 물어보고 하면 예. 인간적으로야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들을 또 기록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이해가 되고요. 네. 다만 이 조국 교수님이 굉장히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어떤 현역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시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결국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 이 타이밍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표면적으로 이 책의 뭐 발췌본만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드러나는 의도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타이밍에 좀 견제하고 윤 총장의 어떤 악행 내지는 단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난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숨겨진 의도는 저는 사실 이 타이밍에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한테 좀 표현이 과하지만 충성 맹세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 입장 밝혀라.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하여금 조국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콘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저는 민주당 경선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지위를 지키겠다라는 숨겨진 의도가 사실은 더 강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저는 그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무슨 지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서 조국하고 거리를 두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지는 않을걸요. 아니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지금도 오늘도 뭐 기자의 뭐 송영길 대표의 발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근데 왜냐하면 이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2탄 3탄 내실 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책인데 이걸 지금 출간하는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았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책 나오자마자 탑3 우리 민주당의 탑3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중에 이낙연, 정세균 두 전 총리께서는 바로 조국 교수님을 옹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부 경선에서 이제 친문 지지층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에서는 꽤 뭐 우위를 점했다.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야 되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계속 거리를 두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석 막 뭐 이렇게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을 공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정치하고 뭐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지금 쑥대밭이 되는데 무슨 정치를 할 거면 무슨 충성 강요를 할 거며 온 가족이 지금 자기 딸 대학도 지금 취소될 마당에 다 지금 그런 마당에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근데 저는 생각이 반대로 들거든요. 조국 교수님 뭘 할 수 입장에서 있겠어요? 앞으로 뭘 할 건데 나중에 지금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든 안 하시든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죠 사실. 지금 조국 교수님 입장에서 남아 있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의 어떻게 보면 애정과 사랑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명예, 본인이 여러 가지 쌓아왔던 커리어, 가족 이런 게 진짜 산산조각 났죠. 개인 엄마 힘든 거 맞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열렬 지지층까지 조국 교수님과 거리를 둬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남는 게 없어질 수 있거든요. 책을 쓴다 해가지고 열혈 지지층이 뭐 우리 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충성을 할 거며 안 쓴다 해가지고 덜 충성을 할까요? 아니 그래도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뭐 감정을 좀 드러내고 있었던 이야기를 본인 관점에서 좀 더 서술하면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더 강화되죠. 일단 제가 중간에 정리를 하면 네. 천하람 변호사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가는 어떤 초입즈음에 지금 이 책을 출간을 하면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입장을 안 밝힐 수가 없고, 근데 또 어떤 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또 어떤 그 당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선 주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엄호를 한다면 그 자체가 조국 전 장관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뭐 오히려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한다면 지금 하는 게 막 더 나쁘죠 사실은. 왜요? 예컨대 지금 뭐 보궐선거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 상황에서 민주당이 좋지가 않은데 그게 책임론이 조국이다 아니다 얘기가 당내에서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예비경선 직전에 6월 20일부터 예비경선 들어갑니다. 이 책을 냈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해버린다면 조국 장관이 사실은 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하면 더 하면 할수록 이거는 시점이 안 맞게 되는 게 더 맞죠. 여기서 이제 두 분의 그러니까 시각차가 확실하게 들어가고 네. 그럼 첫 번째 윤석열 전 총장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긋려고 하는 시점에 나와서 그러니까 윤석열과 연관돼 있다라는 분석은 박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 자체를 100% 아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윤석열 총장 얘기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저도 책을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도된 바나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본인에 대한 수사의 시작이라든지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어떤 지검장 임명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거랑은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견제 효과가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한? 저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쓴 거는 맞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처럼 무슨 정무적 아니면 정치적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림수 정반대죠. 오히려 윤석열 총장 우리 다 기억을 하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은 떨어지고요. 이렇게 자꾸 누가 욕을 하거나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하고 대척점이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이거 만약에 또 되면 또 반대측 사람들은 또 윤석열 총장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러면 윤석열을 거거든요. 도와주는 꼴이다.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이나 정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의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무관하게 이 책이 윤석열 전 그 총장의 정치 행보에 오히려 자락을 깔아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자맹을 해가지고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앞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맹 때 지지율 같은 게 많이 떨어졌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나올 거냐 이래 된 상황이고 요럴 때 이런 대척점에 있는 어떤 글들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인지도 같은 게 다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요? 전하람 변호사? 사실 이거의 제일 큰 수혜자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제3지대냐 국민의힘이냐를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렇게 전선이 선명하게 어떻게 뭐 그어주는 거예요. 뭐 보수 정당의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후보였다 심지어 뭐
그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특히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맞물린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의 돌풍, 뭐 영선 돌풍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정당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중도에 대한 확장이 앞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조국 교수님께서 선명한 전선을 그어주니까 윤석열 총장도 원래 같으면 되게 망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본인이 뭐 보수 정당의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었던 분이기 때문에 명분도 찾기 어렵고 사실 국민의힘 바로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을 지점이었을 텐데 예. 저는 이게 그 고민을 상당 부분 덜어줬다. 조국 교수님의 책이 예. 그렇게 보고요. 당연히 호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 뭐 이준석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강성범 그 개그맨이 됐든 뭐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주니까 공격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큰 대척점에 있었던 조국 교수님께서 책까지 내셔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해 주시면 당연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 하고 나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제가 올라갈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 책 내는 거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만 그 책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아마 공론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그걸 생각하고 전 냈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책 내용은 오늘은 두 분께 알 수가 없습니다. 여쭤보질 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의해서 이제 몇 줄 어떤 인용된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나 그 섣부른 것 같으니까 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요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입장을 오늘 표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입장 내용이 뭔지가 사실은 궁금한데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의 이야기는 이제 어떤 자녀의 입시 과정에 있었던 불공정 요인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한번 두 분께 저는 이렇게 전망이 아니라 두 분의 어떤 요구를 한번 듣고 싶은데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거라면 이 정도 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송영길 대표한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글쎄요. 이거 참 저희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국 교수님의 뭐 여러 가지 비리도 비리고 뭐 입시 비리나 뭐 동생이 한 거, 뭐 아내분이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재판 중이기 때문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입시 비리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법적인 책임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보다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조국 교수님을 감쌌던 민주당의 당시의 여러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 부적절했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전 최소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한다면 아마 기자회견을 기자들이 질문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할 것 같긴 한데요. 이걸 갖고 뭐 전면적으로 조국 장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판도 덜 끝났고 이게 참 쉬운 재판이 문제는 지금 아닐 겁니다. 사실은 진행 중이고 2심에서 뭐 전개 사항이 좀 심상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 어떤 국론이 좀 분열된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 뭐 자녀 입시 부분 뭐 무슨 부분 잘못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다 나왔다고 보는데 네. 자, 한번 봅시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 자녀의 입시 비리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 요인이 있었다라는 선에서 만약에 그 입장 표명이 제한이 된다면 조금 전 천하람 변호사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다른 야당이나 언론이 그거 갖고 되겠냐? 전혀 안 되죠. 아마 바로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네. 게 조금 전 천하람 변호사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나와요. 두 번째, 민주당이 비호한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했던 언명이 있습니다. 마음의 빚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상승작용을 그렇죠.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볼 때 송영길 대표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거는 끝내는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 않나요? 우리가 끝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슈를 사실은 접으려면 어쩌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른 이슈로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이슈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답변을 하더라도 거기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는 이 이슈가 좋은데 왜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구체적인 얘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하나 다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사과는 화끈한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럼요. 화끈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러면 사실 결국은 문제의 소지에 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화끈하면 또 이제 오히려 정반대로 조국 전 장관이 뭐가 문제였느냐라고 하는 내부적 지지자들의 어떤 또 반발이 나올 거 반발이 있을 아니겠습니까? 거고요. 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박원순 전 시장 우리 그때 뭐 피해 호소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뭐 현충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뭐 그 사과 갑자기 하시고 해서 피해자 쓰고 예, 뭐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 사과라는 게 특히 대국민 사과는 뭔가 구체성이 없고 어떤 본인들에 대한 사실 진지한 반성.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부 다 뭐 조국 교수님 뭘 잘못했고 우리가 이걸 대신 반성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을 건들기 어렵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너무 우리가 우리 편을 좀 보호하려고 했던 우리가 약간 좀 객관성을 잃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반성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쉽지 않은 관문인데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지가 좀 궁금해서 두 분께 좀 이 질문을 좀 드렸고요. 또 이 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인데 요거 하나만 뽑아서 일단 좀 그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정진석 의원이 전한 내용이죠 아마. 네.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검찰 구형까지 나왔죠. 3년 구형했습니다. 이제 그 7월 초에 아마 선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즈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거 생각하십니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본인이 얘기한 것도 전원이에요. 네. 정진석 전 의원의 전원인데 이게 뭐 맞다고 얘기했을 때요. 상당히 저는 앞으로가 걱정스러워요. 6월 이제 중순 되면 판결 선고가 될 겁니다. 3년이 구형됐는데 이 사건의 이 부정수급이에요. 공범들 3명이 주범격은 4년 실형을 받았고요. 네. 보조격들은 집행유예를 지금 받았는데 본인만 무슨 채무 면제 각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갔던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뭐 언론에 좀 보도는 안 됐는데 뭐 재판 과정에 뭐가 드러난 게 없다면 유죄가 될 게 거의 확실하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실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또 그 더더군다나 또 사건 하나 더 있어요. 300억 이상의 그 사문서 잔고 증명서 위조했던 거. 그건 10원이 아니고 300억인가요? 그러면 뭐 하여튼 이게 곧 드러날 일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전원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앞으로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가 이 사실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계속적으로 나중에 언급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적세가 될 가능성이 저는 그래 있잖아요. 봅니다. 자기가 얘기 안 했지 막.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저도 사실 비슷하게 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어차피 아마 그 사석에서 했을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정진석 의원이 그 전원을 했는데 그쵸? 부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근데 실제 얘기를 했으니까 부인을 할 수는 없겠죠. 네, 아마 뭐 네. 사석에서 얘기를 했었어도. 근데 이런 얘기는 일단 들은 사람도 밖으로 꺼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야 나 뭐 문제 없어. 가족 문제들 많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 뭐 물론 뭐 갑을 관계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네. 나를 동료로 받아줘도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걸 어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예요. 사석에서. 근데 이거를 언론화되도록 하는 거는 되도록 한 사람이 잘못이고요. 일단 이게 물론 본인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을 거예요. 예컨대 이게 쟁점이 저도 보니까 이 요양병원을 이 윤 총장 장모가 운영을 한 거냐. 그러니까 뭐 투자 내지 이거 사무장 병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게 그냥 돈만 투자해서 뭐 나중에 면책각서 받고 나온 거냐 뭐 이런저런 쟁점들이 있고 법률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본인이 법률가고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이게 예단같이 보일 만한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만한 언급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재판 그러니까 7월 2일인 거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선고 공판이 그렇죠. 이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와버리면 이건 영원한 족쇄가 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유죄가 뭐 제가 다른데 뭐 보도나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음. 제가 판단컨대는 무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바로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기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형까지 갔다면 재판이 지금 일사천리로 확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요. 그 아마 관련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네. 다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다툼이나 이런 데서 길게 갈 사안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분이 실제 운영자냐 그냥 돈만 바로- 뭐 대여냐 그것만 보면 될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채무 면제 사인 간의 채무 면제 각서를 했는 걸 통해서 음. 너는 여기서 빠질 수 있다. 이게 국가행벌권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이거를 조언했거나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불기소하게 했던 입건하지 않았던가 불기소하지 않았던가 하여튼 빼줬던 사람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015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같은 거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이 사건에 모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유죄가 되면 다음 스텝 단계는 뭐냐 하면 이 사건에 관여됐거나 혹시나 윤석열 총장에 아는 사람이고 이 장모기 때문에 봐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직권남용이나 문제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아니, 뭐 그거는 저는 제 생각이긴 한데 너무 추측이고요. 만약에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언론에 흘린 사람이 윤 총장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장모든 아내든 뭐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선의 전략은 나는 관여한 거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결국 내가 와이프를 뭐 사실 결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뭐 만나서 했는데 장인 장모를 내가 아무리 검사라도 장인 장모 뭐 다 수사해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뭐 내가 특별히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도왔거나 이런 게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게 지금 최적의 포지션이잖아요. 이준석 지금 후보도 보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가족과 윤 총장은 분리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저는 윤 총장님도 우리 이제 사법논단 고품격 방송이니까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이걸요? 예, 뭐 듣고 계실 수 있죠. 네. 듣고 계신다면 품격 있게 얘기해 그럴까? 품격 있게. 혹시 제가 뭐 잘못했으면 사과드릴게요. 품격 없게 얘기하는 게 있으면 윤석열 총장 들으세요. 그래서 윤 총장님도 저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조국 교수님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가족 앞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뭐 포청천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관해서 내가 얘기할 때는 내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냐를 담보하기가 어렵고 그게 담보가 안 되면 그냥 말을 하지 말아버려야 돼요. 네. 그렇죠. 주목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범답안은 그거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그래 얘기하면 되죠. 어떤 그거는 일단 좀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실체적 진실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이 그렇죠. 될 테니까 그 뒤에 뭐 입장을 밝히더라도 밝히겠습니다. 정답. 이게 또 모범답안. 2심에 가면 2심이 진행 중이니까.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네. 얘기를 잘했는데 사적인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사람이 그런 없지.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사적으로는 야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걸 전화해서 그러니까. 잠깐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정진석 의원이 전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맞죠? 맞아요. 예. 그죠? 맞아요. 아, 이런 거 전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이걸 왜 전했을까? 저는 그게 더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름대로 위한다고 이렇게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그걸 야, 그렇죠. 어필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아니 그분이 지금 뭐 정치 경력이 한두 해가 아닌데. 그렇죠. 오선이신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천 변호사님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유죄가 되면 새로운 상자가 열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제껏 조사가 안 됐고 남들은 싹 다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징역 4년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같이 동업했고 거의 주변격인 사람이 처벌 안 받고 했던 방법 어떤 식으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와줬던 예컨대 검사라든지 있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수사 대상이 되겠죠. 만약에 거기서 네. 진짜 윤 총장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뭐 그래서 저는 그 처벌받고 부분을 뭐 그거는 배제할 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완전 검증해야죠.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적절한 기사원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요거 좀 여쭤보죠.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검사장급 인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할 수 없고 일단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또 줄줄이 사퇴하던데 그냥 관행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아마 기수상으로는 있어도 되긴 합니다. 23기들이 지나갔거든요. 이번에 뭐 올라갔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오인서 수원지검장 등이 고검장이죠. 나갔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동기들이 이번에 이 후보군으로 올라갔던 상황이었어요. 본인도 올라갔거나 그래서 이제 나가는 상황이 안 나도 김호수 총장이 되면 바로 검찰 인사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생각해서 미리 이제 사표를 던졌는데 나가면서 뭐 또 글이나 많이 쓰고 김웅 의원하고 비슷하게 나갔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검찰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꼭 나갈 때 멋있는 말을 한 마디씩 남기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 그 전산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후배들의 응원 댓글이 몇 개 달리느냐를 보면 그분의 인품을 알 수가 있죠. 정망이 이제 나오는 겁니까? 예, 아무튼 정말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거죠. 멋있는 말을 한 마디씩 남기는데 자 이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현직으로 계실 때 이 말을 얼마나 실천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인데 뭐 검찰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줄사태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관행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발의 성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반발의 성격이 있는데요. 뭐 조직적인 반발 이렇게까지는 보긴 어렵고요. 특히 이 수사를 평생 업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뭐 수사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검찰에 계속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그분들의 인식의 타당성을 떠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네, 때문에 그렇게도 됐고 6대 범죄도 수사하지 말라 그러고 뭐 특수부도 하지 말라, 뭐 형사부에서는 인지도 하지 말라 뭐 하고 또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괜히 뭘 하려고 해봤다가 뭐 어려운 꼴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뭐 그분들 입장에서 위해서 했다 생각하는데 그런 걸 더 이상 못하게 됐으니 굳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 많이 저는 가지시는 것 같아요. 갈 때 됐어요. 23기면 나와야죠. 뭐 있습니까 계속. 근데 우리가 사실은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요. 뭐 제일 고검장. 좋은 거는 평생 검사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뭐 좀 보면. 그러면 몰라도 네. 어차피 변호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올 시점을 본인들이 타이밍 뭐 변호사 안 하면 뭐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타이밍을 보고 지금 나온 건데 맞아요. 이거를 그리고 왜 우리가 뭐 이거를 갖고 뭐 무슨 뭐요? 뭐 이렇게 막 의혹에 이게 뭐 불만 수사 불만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진작에 나오든가요. 근데 저는 딱 이번에 23기는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다들 이제는 그 위에 가서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난 오히려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한테 뭐 맨날 뭐 보고하고 승인 받으라 그러지. 고검장 해서 뭐 합니까? 사실. 오히려 나오면서 이프로스 자기 이제 검찰 게시판에 글을 쓰는데 김웅 전 의원이 그래 나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쓰고 국회의원 됐잖아요. 뭐 그런 어떤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나가면서 글 써야 되겠다. 그만큼 강력하지는 그 두 못했어요.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나갈 시점도 됐고. 알겠습니다. 전 그래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 이제 검찰 인사를 앞두고인데 관심의 두 인물만 한번 짚고 마무리를 하죠.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 어디로 갈 거라고? 유임 가능성은 거의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 없던데요. 유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유임 인사위원회도 열렸었고. 네, 뭐 고검장 승진 설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거의 생각합니다. 100%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승진해서 우리 그 민주당 지지층도 어느 정도 달래면서 법무연수원장 보내가지고 네.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다. 이거는 뭐 거의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직급은 고검장이 검사장 지검장보다 높지만 실권은 별로 없죠. 그렇죠. 지검에서 통상 많이 하고요. 음. 고검은 우리가 좀 고등이니까 뭐 높은 것 같은데 지검 수사 중에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건을 재수사하는 위치가 일반적으로 고검입니다. 행정부서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직급 자체는 높아 보이지만 실권 자체는 적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고검장 그냥 승진이라고 표현해죠. 승진이라고 그래도. 하는데 승진이죠. 서울지검장이 훨 낫죠. 그래도 서울지검장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다 고검장 하고 싶어합니다. 네. 네. 통상은.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승진하는데 법무연수원제도 고검장급이거든요. 법무연수원도 갈지 아니면 서울고검이나 뭐 대전고검이나 이런 데 갈지. 서울고검은 못 보낼 거예요. 예, 그거는 왜요? 가뜩이나 승진인데 너무 승진이고. 그래요? 예. 특히나 지금
피고인 되신 분한테 뭐 영전 시켜주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수사 일선에 어쨌거나 재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수사 지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못할 거고 법무연수원 보낼 가능성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이제 그 법무연수원장설을 가장 유력하게 지금 두 분이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그렇게 보긴 한데요. 네, 뭐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명의 관심의 인물이 한동훈 연구위원이시죠? 네네. 네.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심지어 보십니까? 거기는 뭐 승진도 안 시켜주고 뭐 연구위원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네. 인사 대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한동훈에 관해서는 그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증오심이 엄청나게 크고 또 윤석열에 대한 증오심을 고스란히 투영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인사를 하더라도 또 다른 한직으로 보낼 거다. 수사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어 보인다. 연구위원회에서 이제 빼준다 하더라도 그렇죠. 요직으로는 안 보낼 거다. 한동훈 검사도 사실은 빨리 승진을 한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 덕분에 네. 그 시점에.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장급이 되긴 됐는데 음. 지금 좀 불미스러운 상황에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사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연구위원회 오랫동안 지금 있었기 때문에 바꿔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면 뭐 차장 좀 큰 고검이 내리는 차장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네. 이제 수사 지휘를 하는 직위는 주지는 않을 거기는 거다. 안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두 분이 한동훈한테 수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난리 납니다, 진짜. 이분 수사 역량이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돼. 뭐 어마어마한다는 게 뭐 네. 검증이 그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분이 한동훈 연구위원도 우리 방송 볼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을 수 뭘까요, 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지금 수사 역량이 뭐 있겠죠.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건. 어제 인터뷰 어제 그 몰라요. 제가 뭐 수사 당해본 것도 말을 아니고. 바뀌는데 갑자기 모르죠. 그건 제가 말을 못하죠. 그 어제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훈 검사가. 예. 그랬더니 그 거기서 되게 재밌는 그거였는데 자기도 국민적 영웅이었다. 정부 여당 민주당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할 때 옛날에 그 박영수 우리 특검님 할 때 그거 할 때 얼마나 자기가 뭐 국정농단 수사 잘한다. 뭐 중앙지검으로 옮긴 이후에도 뭐 다스 의혹도 처리하고 뭐 우리 그 타이틀인 사법 논담 아니죠 우리 논담 사법 농단 사법 농단 사건도 이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기는 이제 항상 그냥 수사 잘하고 뭐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수사의 칼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너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 우리가 사람은 수사 잘하는 걸로 한번 정평 수사 나는 거 잘한다는 맞아요. 걸 제가 왜 네. 얘기하냐면 저도 뭐 특수수사를 길게 하지 않았지만 군에서 좀 해봤고요. 그게 그렇게 뭐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쪽을 해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이쪽 자백 받아내고 과연 이게 뭐 한동훈만 잘하는 건지 또 어쩌면 지금 우리 사법개혁 검찰개혁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또 옛날적인 어떤 수사 방식을 했던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뭐. 한동훈 어떻게 수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르지만 박 변호사님도 감이 좋으시기 때문에 수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왜 서로 띄워주고 난리 오래 하지는 못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특수수사라는 게 뭐 권력 비리 수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자백을 근데 잘합니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너무 이제 그 이 장상 그러니까 배포가 작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에이 더러워서 안 해. 그러니까 옷을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안 벗고 있잖아요. 네. 그 심리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 자존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시고. 네. 저는 지금 휴대전화 저기 안 걸린 게 검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동훈에 대한 혐의가 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휴대전화를 본인이 안 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아무것도 뭐 없는 것 같은데 비번이 혐의가 뭐 남아 있는 20짜리나 해놔가지고 예. 외울 수도 없겠는데 뭐 어쨌든 혐의가 간에 있어야지 뭘 하지. 혐의라는 예. 거는 몰라 저도 뭐 그 사람 혐의를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검언 유착 사건을 어쨌든 간에 완전 국면이 전환돼 가지고 예, 그거는 뭐 아니, 네. 저희가 국면 전환이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걸 성공시켜서 자신의 그 조사하던 정진웅 차장 기소시키고 뭐 하여튼 유시민까지 기소를 시키고 뭐 하여튼 그건 다 성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검찰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나가면 어렵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본인도 검찰총장 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근데 뭐 검찰총장이야 뭐 나가서 변호사 하다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억측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비번도 예를 들면 뭐 변호사 한다고 해서 비번을 억지로 그 사람한테 까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막 자신도 변명하고 할 것 같으면
특정 부위만 깐다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피해자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지금 검사예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위치, 그렇게 특수 잘했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수사의 탄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려고 해요. 검사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번을 안 까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차라리 변호사가 돼버리면. 네. 아 근데 검사 신분이 유지되고 아니 당신도 수사하는 검사인데 당신이 비번을 안 까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이제 얘기냐. 하는 얘기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어떤 장벽이나 가족들 옆에 있다는 느낌. 저는 아직 안에서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많은 검사들이 한동훈이나 그쪽 편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에이, 그런 어떤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아늑함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건가요? 아 나는 지금 나는 열심히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내가 오히려 외풍을 받아서 지금 그렇겠죠, 했기 본인은. 때문에 난 네. 끝까지 정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딱 그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현직 검사가 언론 인터뷰 뭐 하고 이런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위원이니까 별로 할 일도 없을 거고. 아니 근데, 일단 예. 검사장급이 언론 인터뷰하는 경우는 저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뭐 저도 그래서 차라리 책을 써라.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본인. 예. 아, 본인도 하나 쓴다고. 네, 네. 한동훈의 시간 뭐 이런 그런 거. 거 있네. 언론 인터뷰 너무 하지 마시고. 예. 네. 출판계 빅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출판 진흥에 도움이 좀 되나? 저는 하여튼 뭐 비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검사라면 처음부터 사실 이 사건이 완전 꼬여가지고 완전 갈 근데-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휴대전화가 까져졌으면 이렇게 갈 길 잃어버린 사건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검사장과 하나도 뭐 인연도 없고 친분도 없지만 지금 보면 뭐 검언 유착이 됐던 그 유시민 이사장이랑 그게 됐든 사실은 실체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언론에 의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나왔다가 결국은 문제 없는 걸로 다 밝혀졌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 친여권 성향의 수사하는 검사들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예컨대 섣부르게 휴대폰 깠다가 거기서 예를 들면 다른 뭐 기자랑 한두 통 이른바 통화하는 거라도 결권 나오면 수사가 나왔. 네, 결국은 또 그거는 본인이 하던 짜맞추기식의 방식에 또 알기 어떤 때문에 그런 아니 뭐 거예요? 본인이 했던 방식이냐 아닌지 모르시니까. 근데 아무튼 뭔가 그런 식으로 또 스토리 만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뭐 당연히 한 가지만 딱. 걱정을 하겠죠. 근데 이거 왜 우리가 어렵냐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검찰하고 언론하고 유착됐다는데 지금 검찰하고 언론이 이쪽에 대해서 파주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에이, 당연히 그렇지 밝혀내기 않죠. 어려운 거고 실체가 없을 아니, 수밖에 없고 본인이 거기서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도 얼마나 왜 많은데요. 막판에 이렇게 거의 뜨거워져. 거의 막판에.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는 언론 저는 없다고 좀 아유, 보거든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천하람 변호사께 따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대하는 정서와 네. 한동훈 연구위원을 대하는 정서가 좀 다른 결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들으셨나요? 아내 분의 중에 한동훈 안 된다. 음. 윤석열은 뭐라도 한동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진짜 당 좀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뭐 검사 출신이나 율사 출신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그런 당시의 실망감 내지는 분노 이런 게 분명히 있었죠. 근데 적폐 수사에 대한 네, 적폐 수사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수해 주는 이유는 국민적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검사는 그게 없잖아요. 한동훈 검사가 지금 대선 후보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겠죠. 관심이 근데 없다. 편 들어주기도 할 만도 한데 안 들어주는 건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씻던 장본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그래서 예. 그걸 용서를 못하는 뭐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의 뭐 아버지 어머니시긴 삼촌 고모 아니, 뭐, 그럴게요. 삼촌 고모. 아니 무슨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예, 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비유로 이해를 하시죠. 비유입니다. 예. 예. 홍준표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아니 왜 있거든요. 고등학교 선배를 전으로 몰아? 죄송해요. 전적으로. 전 대표라고 말씀 제가 잘못. 전 대표 곧 복당할 홍준표 네. 의원이 그런 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고등학교 있어요. 선배님 가끔 연락 오십니까? 안 오시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아 손절했구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유, 페이스북 메시지라도 좀 보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발언을 그러니까 잘하시죠. 그러니까 손절 당하잖아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혹시 네. 두 분 못다한 말씀 있으십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밀도 있고 뜨거운 토론 잘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